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술거부권을 좀 살펴보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는데요. 오늘은 진술거부권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 절차, 즉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내용 중에서 누가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느냐 이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개 형사 책임과 관련돼서 형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의사 무능력자 하더라도 인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의 범위, 어떤 진술을 거부할 것이냐, 어디까지 거부할 것이냐 이건데요.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벌 기타의 제재에 의한 진술 강요의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또 법원에서도 진술할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자, 다만 이때 진술 강요의 금지이기 때문에 강요가 금지되는 것은 진술로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과 족형의 체형, 이런 것들은 채취, 신체 측정, 이런 것들은 진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 증거 능력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또 마취 분석,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건데, 그 단계에서 과연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데요.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답변을 통해서 그 진술의 참과 거짓을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술의 범위, 어떤 범위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로 우리가 국한되는 건데 어떤 범위의 진술로 제한될 것이냐, 제한되지 않을 것이냐 이건데, 우리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그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로 국한시켜 놨어요. 이에 반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헌법과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과연 인정신문 단계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돼요. 진술 거부의 범위에 관련해서 인정신문 단계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인정신문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정법의 취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설, 저극설, 절충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면 절충설은 사실상 적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적설이 타당하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가 어떤 거냐,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요 개정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어떻게 규정해 놨냐면, 과거에 모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순서가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 인정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을 이렇게 진행됐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인정신문에 앞서서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런 입법 취지는 결국 뭘까? 인정신문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자, 이것이 입법 취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진술거부권을 인정신문 단계에서도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변경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국법시대에서는 인정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요, 이런 절차로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법은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정신문을 하도록 바꿨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개정법의 취지는 결국 뭐냐? 인정신문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적설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문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짤막한 단답형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개정 형사소송법의 태도를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은 우리가 누구나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있어요. 물론 이 고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취득한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위수증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두 번째는 소위 해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자백의 자백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백 배제 원칙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입장과 위수증 배제 원칙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은 같은 건데 근거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판례는 어제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 경우 이 자백 배제 원칙과 그 다음에 그 진술거부권과의 관계에서 구별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수증 배제 원칙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 않을 때는 여기 나오죠.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된 증거로서 이게 어제 공부했던 9.25 682 사건이에요.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면 자백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위수증 배제 원칙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봤던 내용이니까 이건 뭐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나온 건데 이건 문제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진술거부권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앞에 뭐 간단한 거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경우하고 좀 구별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참고인 조사 절차에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비록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수사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즉 불러오기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실제로 내심은 피의자 신분의 지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라고 한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이건 결론만 기억해 두시죠. 학설상 논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컨대 사건이 그런 건데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진술거부권을 사건을 내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있을 때 제가 그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건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권의 경우에는 의무적 성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은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부정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논점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증인적격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적격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증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면에 법률상 기록 보고 의무가 있어요.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형사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위헌 여부가 문제됐던 건데, 실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건이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일정한 경찰 관서에 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술거부권 침해냐, 이렇게 문제였던 사건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를 구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 또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보고문을 부과한 것이지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한정합헌이에요. 예, 어떤 범위라 그랬어요? 피해자의 구조하고 교통질서의 회복, 그죠? 이것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객관적인 내용만 신고하도록 한 것이지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게 한정합헌 결정이라고 합니다. 한정합헌 결정 내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의 효과인데요. 어제 제가 잠깐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경우의 효과하고, 또 하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의 효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가 앞서 봤어요. 불고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증거능력 부정한다 했죠.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이제 독수의 과실의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위증 매족죄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컨대 X라는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Y라는 증거를 찾아냈다. 근데 만약에 이 X라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라고 한다면, 이 Y라는 증거는 뭐죠?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로부터 도출된 증거이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나무로 비교해 본다면 얘가 독나무고 얘는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수의 독나무의 과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증거 능력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제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독수의 과실 이론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그렇게 본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조그만 위법이 있다고 해서 다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니까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독수의 과실 이론의 예외를 인정해 준 거죠. 그것도 뒤에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넘어갔네요. 요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뭐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 앞에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행 범위로 강도시 행위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안채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의 임의 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자백 이후 며칠이요? 40여일이 지난 40여일이 지난 후에 또 하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또 받았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X와 Y로 이렇게 구별해 보게 되면, 요 X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위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나온 제2차적 증거인데요. 그 2차적 증거, 그 2차적 증거가 뭐냐면은 요 40일 이후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에요.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X라고 하는 증거를 기초로 자백을 기초로 해서 확보한 증거니까 이것도 역시 위법수의 증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 기간이 40여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면 이 첫 번째 증거에 포함되어 있던 위법이 희석되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석되었다. 이른바 희석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능했다고요? 원래는 이 Y라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기간이 일단 많이 지났고,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인이 이 X라고 하는 증거, 자백이 허위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진술은 즉 첫 번째 존재했던 위법이 희석된 제2차 증거로 보아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라고 판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의 효과가 되겠어요. 불이익 추정을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만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건 나의 권리긴 하지만 내가 이거 행사했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나에게 결국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 형성하면 안 되겠다라는 규정이 그런 내용이 주장되는 것이고요. 또 구속사유로 인정할 수 있느냐 뭐냐면, 이것의 공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범 중에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걸 인정한다면은 결국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일반 의견에는 구속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형에서 불이익평가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진술거부권, 똑같은 사안, 즉 공범 사건에서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자백한 공범에 대해서 양형상 우대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문제는 진술거부권 행사한 자에게 가중적 형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원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올라갔군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서 가중적 양형의 조건을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자, 이 점이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시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했다면 그때는 이런 조건 하에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있겠다. 예. 자, 이거죠. 이거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점, 법원을 오도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이럴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논점이었는데요. 314조의 문제예요. 어제도 제가 314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12조와 313조의 전문 증거들인데요. 이 전문 증거들은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진술을 해야 됩니다. 작성자가든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진술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진술서냐 아니면 진술 녹취서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 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 진술이 불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증거가 특히 신빙을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314조가 되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증거가 참고인 진술조서예요.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근데 이 참고인 진술조서니까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겠죠. 물론 피해자도 경우에 따라서 참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위의 목격자였다 생각해 보시죠. 예, 예컨대 목격자, 예컨대 병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병이 진술조서라고 한다면 병의 진술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병의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당연히 병이 성립의 진정, 그거 내가 지난번에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질문을 받고 내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쓰여져 있다. 이게 실질적 진정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립의 진정이 되는 건데 그 성립의 진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면 병이 해야 되는데 병이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314조인데 기타 사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 진술 거부권이요. 만약에 이 병이 그 진술이 자기의 형사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진술이라고 한다면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면 그것을 314조의 사유로, 즉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쓸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였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권리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하나의 권리로 보면서도 314조 적용을 할 거냐 말 것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권리니까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314조를 적용해서 곧바로 증거로 쓰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는 판례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개정의 내용이 어떤 입장으로 바뀌었느냐 그걸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와 같은 현행 314조의 문헌과 개정 취지 또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증거 서류의 진정 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314조에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건 단답식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의 주체하고 그 다음에 소송 행위를 보고 있는데 이제 변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국선 변호인 제도였었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변호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국선 변호인, 사선 변호인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이 국선 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해서 과거처럼 묻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국선 변호인이냐, 또, 사유가 뭐냐, 국선 변호 선정 사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선 변호인의 의의가 나옵니다만 이건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 국선 변호 제도를 둔 이유가 어딜까가 바로 이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결국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한 것이다. 예. 실제 어제 우리가 당사주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사법의 스포츠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은, 검사 못지않은 그 유능한,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변호인인데,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변호를 선정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안 되겠죠. 그죠? 예,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네,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정 사유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형사헌법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여기 나오는 필요적 국선, 청구 국선, 그 다음에 재량 국선, 1항, 2항, 3항이고요. 1항에서는 각호가 나온 거죠. 피고인이 구속된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에 의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형이죠. 사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인 경우, 이런 경우죠. 중요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게 1항이에요. 33조 제 필요적 국선이고,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 없으면 뭐죠? 네,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국선은 이제 빈곤 그 밖의 사유예요. 내가 가난하니 변호인을 선정해 주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재량국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피고인 혼자 재판받기는 어렵다. 만약에 그 사건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내용 필요적 국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필요적 국선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상태가 어떻느냐, 그죠? 연령이나 지능이 어떠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예, 이런 피고인이 구속된데 미성년인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걸 재량국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청구가 있음에 반해서 얘는 청구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량국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3조 1항 갖고 앞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조 2, 3항 청구국선과 재량국선이 되겠어요.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때는 뭐죠? 변호인이 국선, 청구국선이고 변호인이 선정됐고 이때도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재판 절차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변호인이 없다면 뭐죠?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만 뭐는 가능하다?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할 일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요거는 피의자 단계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사유가 되는데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심 사건, 요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청구하는 사건이죠. 모든 경우에 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 그죠? 예, 이럴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 이런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럴 때 변호인이 필요하겠죠? 예. 따라서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을 선임하지 않게 되면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즉,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마치 필요적 변호 사건처럼 다뤄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나 재심 사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고를 받은 자가 이미 사망했다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역시 피의자 단계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피의자 단계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우리가 소위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이때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그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 절차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심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쟁점을 막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이 쟁점을 좀 잘 정리해준 그런 그 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호인이 없다면 이때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절차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이건 누가 한다는 거죠? 법원이 한다. 법원이.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전 국선 변호인의 선정은 누가 할 것이냐? 앞서 두 가지가 있었죠. 공소 제기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영장실질 심사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는 지합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게 되면 공소 제기 전에 국선 변호인 공소 제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수소법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나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수소법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판장이 이러한 취지를 고지한 다음에, 그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호인 불출석 등의 경우에 국선 변호인의 선정인데요. 왜냐면 국선 변호인이나 사선 변호인이 있는데 재판 절차에 공판 절차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변호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지정된 국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장한 경우 부득이한 때는 공판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공판정 안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뭐죠? 변호사 아닌 자가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법원 사무관을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위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수가 문제되는데 국선 변호인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건데요. 원칙적으로는 1인이다. 그러나 만약에 복잡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수인을 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인데 과연 국선 변호인 선정을 뭐 공법상 계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재판으로 볼 거냐 이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재판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계약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줬는데 상대방이 나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이죠. 계약이 성립하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의 의사를 물론 존중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죠? 함부로 사퇴하거나 함부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국선 변호의 선정은 재판으로 봅니다. 재판. 그래서 우리 형사원 규칙 20조 나가 있는데요. 국선 변호인 사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허가 없이 국선 변호인이 사임한다면 그럼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예.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와 사임. 예. 선정 취소도 할 수 있고 사임도 할 수 있어요. 이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자, 다음에 사임 관해서 보게 되면 국선 변호인의 사임에는 누구의 허가를 요한다고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함부로 사임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임 사유가 뭐냐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질병, 장기 여행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건 뭐 개념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단문으로 다 못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왜지? 뭐 결론은 뭐고 왜지? 이런 형식으로 묶어서 오시면 됩니다. 변호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엔 대리권과 그 다음에 고유권이 있어요. 이 대리권에는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종속 대리권과 독립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대리권과 고유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건데요.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권리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변호인의 권리 또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대리권과 고유권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대리권에는 종속 대리권과 독립 대리권이라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구속되어 있다, 얘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객관식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보수 청구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또 의무도 있겠죠.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래서 성실한 직무 수행할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여기 비밀 유지 의무 여기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적 지위도 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보호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공익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진실 의무가 있어요. 진실 의무. 그래서 진실의 발견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뭐 진짜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권법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마디씩 다 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 앞서 봤던 것처럼 피의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뿐이 없지 않았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 때, 또 하나가 체포 구속 정보 심사 때, 이때만 인정되는데 피의자에게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선 변호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있다는 거죠. 좀 보수를 좀 올려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성의 있게 변론에 임할 것이 아니냐. 또 선임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변호인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데
어떤 그 인맥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좀 억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사건 수입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 또 협정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 법원에 협정인 변호사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임 절차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은 물론 아닙니다만 공설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설 변호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국가에 조직된 국선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단체.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한 그 월급을 주겠죠. 네, 이걸 공설 변호사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단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의 의의와 선정 요건 등이 나옵니다만 이건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이건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잠깐 쉬셨다가 그 28페이지에 세 번째 국선 변호인 업무 상태에서 진행한 공판 절차의 적법성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